전북 익산의 대학가 원룸촌에서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 46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이 해외여행과 도박으로 전세보증금을 탕진하는 사이 대학생들은 전기와 수도가 끊긴 원룸에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처럼 빌라 수백 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소위 깡통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량한 세입자들을 하루아침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시키는 전세 사기를 사건 역학조사단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사건 역학조사단 시간입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어떻게, 왜,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전문가들과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역학조사단 소개하겠습니다. 광문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정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익산 원광대 학생들을 울렸던 원룸촌 사기 사건 기억하시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네. 당시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2016년 말씀하신 대로 전북 익산의 대학가 원룸촌 그 16동 건물을 매입해서 사기를 저지른 그런 가족 사기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존 대출금과 임차 보증금을 떠안으면 큰 자금 없어도 이 원룸 건물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이용해서 원룸은 계속 사 모은 겁니다. 실제 이들이 2017년에 산 원룸 건물 6억 1,700만 원짜리를 보면 매수하면서 단 1원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세입자들에 대한 건물 관리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채를 청산하지 못해서 이미 경매 같은 그런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세입자를 구하면서 피해를 키워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피해자가 122명까지 늘어났었고요. 122명이요. 그렇습니다. 피해금만 46억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탕진하면서도 공과금을 내지 않은 탓에 피해자들은 가스와 전기, 수도가 끊긴 열악한 원룸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세입자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사건이 이렇게 다 탁 터지고 나서 그 집주인이 이제 가스비랑 그런 거 아예 관리를 안 했던 거예요. 미생기 그때 300이었거든요. 근데 300 플러스 그 달 나온 게 1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엄청 추울 때였는데 그래서 차가운 물로 씻고 그 막 가스레인지에 물 끓여서 씻고 막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사설업체 그 대표한테 엄청 부탁 해가지고 200만 원 유예시켜줘서 200만 원은 저희 원룸 사람끼리 나눠냈어요. 네, 이 일당들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노려서 사기 범행을 일삼았습니다. 광문준 경정, 이런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이런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한 부분도 있고요. 보증금의 총합이 전세 매매가를 전세 보증금의 총합이 매매가를 넘어가는 것을 소위 깡통 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런 깡통 주택을 활용해서 강 씨 형제들은 본인들이 들어간 비용은 전혀 없었고요. 네. 보증금을 구하면 구하는 대로 그 중에 일부 차익은 본인들이 편취를 하고 남은 돈들을 모아서 또 다른 집을 사고 또 다른 집을 사면서 피해를 늘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깡통 주택에 관련된 매매 외에도요, 이 집을 매매하면서 아까 피해자의 목소리 들으신 것처럼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 할지 가스, 수도, 인터넷을 마치 납부를 안 하고 많이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당신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속인 부분들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박정호 기자, 네. 이 범죄자들이 가족이라면서요. 이 그렇습니다. 가족 사기단들의 정체 조금 짚어주시죠. 네, 가족 사기단을 구성한 이 강모 씨는 한 8억 정도의 빚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신용 불량자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금융적인 거래를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동생과 조카와 친누나한테 우리 이렇게 좀 범행을 좀 해보자라고 제의를 하면서 모의를 하고 가족 사기단이 된 건데요. 지금 보면 사실 대학가 같은 경우는 전세 물건이 좀 희귀합니다. 귀하죠. 왜냐면 거의 다 월세니까. 그래서 그걸 노려서 우리는 전세 물건이 있다라면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고요. 지금 보면
강 씨는 원룸의 계약과 자금 관리, 피해 자금 은닉을 하는 역할을 했고 동생은 건물에 대한 명의를 제공했죠. 네. 강 씨가 못하니까. 그리고 전세 임차인 모집과 계약하는 역할을 했고 조카는 SNS 같은데 광고를 한 거예요. 네. 홍보를 하면서 사람들 모았죠. 어허. 전세가 귀하니까 많은 사람이 연락을 했고요.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고요. 친 누나는 피해 자금을 은닉할 수 있게 강 씨에게 계좌와 부동산 명의를 또 빌려줬습니다. 예. 결국 이들 일당은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혐의를 밝혀왔던 수사기관 그리고 이 수사기관의 혐의 입증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을 하고 그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문준 경정, 결국 중형을 선고받은 근거와 이유를 조금 짚어주세요. 네, 이게 강 씨 형제들이 애초부터 범행을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게 매매나 전세가 계속 회전이 되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속일 생각은 없었다. 네, 그런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임대사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 그렇게 해서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데 투자하거나 본인들의 어떤 생활비로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호화롭게 또 뭐 도박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녔다면서요. 네, 승진해버리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임대사업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야. 결국은 세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아마 이례적인 해석이었고 거기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증거 자료들도 확보를 했고요. 결국은 형인 강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경제범죄 치고는 굉장히 높은 중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누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들 형제를 도운 조카 손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또 하나 이례적인 것은 이 재판부가 이 우리나라 사기 공화국의 민낯을 봤다는 취지로 판결문을 적시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입법 제도적인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피해자들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아하, 네. 네, 앞서 살펴본 사건 분석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층적으로 진단해볼 오늘의 주제, 세입자 울리는 전세 사기의 덫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수백 채 빌라를 소유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정희 기자, 이 사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피해자가 30대 박모 씨인데요. 2017년에 네. 서울 강속의 한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2년 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에 박 씨는 이제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집주인 권 씨에게 전세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집주인은 권 씨에서 강모 씨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예요. 그렇습니다. 어허. 근데 또 이 박모 씨, 이 세입자 박모 씨한테는 집의 매매 시세가 1억 7천만이라고 했고 등기부 등본에도 1억 7천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 권 씨와 강 씨의 매매 계약은 1억 7천이 아니라 1억 5천에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이 1억 6,500인데 1억 5천에 체결된 거예요. 전세보다 싸게 매매를 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아무리 전세난이어도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높아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이 박 씨 피해자는 얘기를 했고요. 예. 임대사업자 없는 빌라를 찾아서 확정 일자도 떼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당했다라고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네. 강서구 빌라왕의 실체, 세입자의 피해 정황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광문준 경정, 이 당시 수백 채의 빌라를 가진 빌라왕, 그럴 만한 돈도 없는 사람이었다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죠? 이게 이제 소위 있는 합법적인 갭 투자를 불법으로 바꿨다라는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갭 투자라는 게 결국은 매매 대금과 전세금 사이의 차이가 물론 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투자를 늘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액을 투자해서. 예, 네, 그러나 전세를 이번에 띄고. 네. 예, 이번에 있었던 강서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세금과 매매금이 사실상 같습니다. 어허. 2억짜리 매매로 나와 있는 빌라를 전세 세입자를 2억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세입자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네. 동시에 집값 지분 본인의 명의로 돌리고 새로운 세입자의 돈을 받아서 대금을 치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집의 주택 보유수를 굉장히 많이 늘린 겁니다. 어허. 이거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기업 사냥꾼, 돈 한 푼 안 들이고 기업들을 이렇게 그 뺏어가는 형태랑 거의 비슷하네요, 예, 수법이. 무자본 M&A하고 비슷한 형태고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형태의 주택을 깡통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형태의 투기를 아마 무자본 전세 투기라고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자본 전세 투기.
피해 세입자는 가까스로 집주인과 당시 부동산에 연락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종호 기자?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피해자 박 씨가 예. 공인중개사 조모 씨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근데 조 씨가 뭐라고 했냐면 집주인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걸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고 의무가 없다? 얘기한 거예요. 허허. 그러면서 봤더니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는 정말 집주인이 권 씨에서 강모 씨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박 씨가 뒤늦게 한 사실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권 씨가 이 박 씨랑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미 집은 이 강 씨에게 팔리기로 돼 있었어요. 아, 이미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 씨는 피해자 박 씨는 권 씨가 공인중개사 조 씨 등과 작성한 매매 계약서를 보면 전세금을 받아 매매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당시 자신한테는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 씨가 강 씨랑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강 씨는 뭐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 씨가 뭐 283채 상당의 그런 빌라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예. 오히려 공인중개사 조 씨가 핵심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피해자 박 씨가 지불한 전세금 1억 6,500이잖아요. 예. 근데 매매 금액이 1억 5천이에요. 남은 차익이 1,500만 원이죠. 예. 네, 이걸 집주인 권 씨가 강 씨가 아닌, 그러니까 계약했던 강 씨가 아닌 공인중개사 조 씨에게 보낸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걸 봐도 이걸 누가 정말 여기 핵심인가 이걸 좀 보여주는 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피해 세입자 김정우 씨는 뭐 찾았더니 네. 당신 나 어떻게 찾았어? 제법인데 이런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조롱하듯이. 오히려 조롱을 아하.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나도 사기를 쳐야 돈을 벌 거 아니냐. 나도 돈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추가로 사기를 쳐서 너에게 돈 갚아줄게 이런 식이네요. 네, 뭔가 전혀 일상적인 일반적인 대화가 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 참. 깡통 전세 사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떠안습니다. 아직도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강서구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속 한 피해자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리 못해 지금 저희 상황에서 집을 매매하고 싶도 최대 한 2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반환 소송, 강제 경매, 나중에 또 매매, 취득세도 내야 되고 우리가 뭐 저유권 이전 받아서 전세금을 이전 받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들을 처벌도 못하고 우리가 법적 소송을 가면 피해가 더 많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집이 나중에 하면 평생 저 집에서 좀 원래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집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집이 안 나가는 이상 손에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전세 대출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집을 구매하더라도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많이 물었거든요. 애기 낳으면 집 좀 큰 데 잡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네, 이러한 깡통 전세 사기 사건, 앞서 살펴봤던 익산 원룸촌 사기 사건처럼 부동산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이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감당 못할 피해를 남긴 것인데요. 사건 속의 범행 수법을 통해서 이들의 범죄 심리를 좀 들여다 보면은요, 이들은 일단은 자기가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야라는 그런 처음에는 제대로 보증금을 갚아주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금은 올라가서 못 갚게 되었어. 이런 식의 변명거리를 미리 만들어 두고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건 채권 채무 민사 문제로 넘어가지 형사적인 사기 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을 거야라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범죄, 완전 범죄를 위한 그 계획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가 됐죠.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갭 투자라고 하면 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예.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편취할 생각은 아니다라고 소명하면 이것을 그렇게 기망행위, 이제 속이는 행위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집주인 측 워낙 권리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예. 특정 개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집주인 측에서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면 된다. 내가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다른 데 무슨 익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데 써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그 돈을 무슨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한 거 아니다. 나는 매매 대금을 썼고 그 돈은 이 집의 가치에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게 바로 이쪽 측의 이야기고요. 예. 당시 사건의 수사를 했던 강서경찰서 측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워낙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 봤더니 매매가하고 세입 그 전세가하고 이 거의 같다라는 부분이 과연 전세 세입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었는가 이런 부분도 주목을 했었고요. 또 하나 주목한 게 뭐냐면 중개사들의 역할입니다. 예. 중개사들에게 통상의 중개 수수료 요율보다 더 많은 1,000만 원, 2천만 원 가까이 집 한 채 2억 상당의 집을 한 채 거래하는데 전세를 거래하는데 2천만 원 상당을 중개사로 제공했단 말이에요. 예. 이러면서 시세와 매매가가 시세와 전세가가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좀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냐 아하. 이쪽으로 경찰은 봤습니다.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일단 그 부동산 업자가 매 건 거래마다 1,500만 원, 뭐 1,000만 네. 이렇게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100채가 되면은 15억 원 상당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빌라 왕이라고 하는 사람 283채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난 손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이득도 없이 그냥 팔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부동산 업자가 수십억 원을 챙기는 맞습니다. 그것이 결국 사기의 본질이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집주인 측과 중개사 측이 같은 쪽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는 확정 일자라든지 과거에 전세 이 사기 혹은 전세 대금을 못 받는 피해가 너무 많아서 많은 제도적 보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사기가 가능한 겁니까? 맞습니다. 그 전통적인 전세 사기는 이중 계약을 한다거나 예.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사실은 전세 계약을 체결해 놓고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말해서 전부 다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 이런 형태의 사기는 보안 장치가 충분히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요. 예.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그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하.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전세 계약이 만료될 쯤 되면 다른 계약건, 수백 건의 계약건과 물려가지고 이게 피해를 양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정확하게 이게 집값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내가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에 대한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빌라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이런 측면이 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한 처방을 내려보겠습니다. 각자 칠판에 처방에 대한 키워드를 써주셨는데요. 칠판 속 키워드에 따라 내린 전세 사기에 대한 처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광문중 경정부터 예. 저는 강자를 활용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강자를 활용하라. 예,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세를 하다 보면 전세금 대출, 그다음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활용하게 되면 강자인 금융권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자인 은행을 통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할 때 심사를 하게 되고요.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서 그 주택공사를 통한 심사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박정호 기자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했고요. 그래서 예. 돋보기 들고 꼼꼼하게 봐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소유권자와 만나기 어렵다면은 뭐 전화 녹취나 네. 그러니까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남겨놔라 아하. 이런 또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잘 모르니까 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부동산 계약을 하러 가든지 이런 하나의 뭔가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뢰사회에서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가 너무 횡행하다 보니까 확인 또 확인하시기를 좀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깡통 전세 사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광문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경정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고맙습니다.